그날 밤 전 맨발이었어요. 강북 미아동 32평짜리 아파트 복도는 완전 한겨울 날씨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입술은 다 터져 있었고 손등엔 시커멓게 마른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휴, 양말도 못 신고 그렇게 문 밖으로 쫓겨난 거 있죠. 돌아오지 마. 이년아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안에서는 또 다른 욕설이랑 그릇 깨지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고요. 이웃들은 창문을 닫거나 아니면 슬쩍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쟤네 집도 시작이네. 고아라면서. 어디 기댈 데도 없다더니? 아이고, 불쌍해라. 누구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고 또 누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커튼을 휙 치더라고요. 제 이름은 박서연. 33이에요. 부모님 얼굴은 기억조차 없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는 실어증도 있었대요. 누가 때려도 애들이 벙어리라고 놀려도 말이 안 나왔다니까요. 원장 선생님도 처음엔 제가 진짜 벙어리인 줄 아셨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는 내내 누구한테도 보호받은 기억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숨어서 울기만 했. 그것 말고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글쓰기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감정들을 종이 위에 막 쏟아냈죠. 국문과에 가고 싶었지만 그건 정말 사치였어요. 보육원 출신 아이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 18배 상고를 졸업하고 식품회사 격리로 바로 취직했어요. 친구도 가족도 없었죠. 밥은 늘 혼자 먹었고 돈은 악착같이 모았어요. 사람을 믿는 대신 통장 잔고를 믿었거든요. 사람을 믿지 못했으니까 오직 돈만 모았어요. 격리 업무가 끝나면 저녁엔 학원에서 회계 보조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살았죠. 작은 원룸에서는 수도세 아끼려고 양치컵에 받은 물로 세수까지 할 때도 있었고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일 때마다 옷 한 벌 안 사입. 친구들 만나는 것도 웬만하면 집에서 밖에서 만날 때는 꼭 할인 쿠폰을 쓰면서 버텼답니다. 신용이 불확실하다면서 부동산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을 때의 그 모멸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밤마다 미아동 근처를 서성이면서 언젠가는 저기, 저 아파트에 내 집이 생길 거야 그렇게 다짐했. 열이 펄펄 나서 쓰러질 것 같아도 회사에 빠진 적 없. 링거 맞으면서 일했어요. 친구들 결혼할 때 축의금 내느라 반찬도 없이 맨밥만 먹었던 건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됐네요. 먼저 작은 빌라 반지하 20평짜리를 샀고 그걸 발판 삼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33세 서울 강북 미아동의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시작해서 내 집을 가진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이런 날 축하해줄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회사에서 매일 보는 곱게 자란 동료들이 너무 내 평생 가져보지 못할 걸 바라는 제 자신이 얼마나 서럽던지요. 그리고 그해 같은 회사 대리 최민준 씨를 만났어요. 처음부터 좀 특별했죠. 회사에서 팀장이 저한테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였어요. 서류 실수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고아 출신이라 말이 없다는 이유로 저한테 전부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때 최민준 씨가 회의실에서 딱 일어나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박서연 씨는 실수한 적 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실수하신 건 김 과장님이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시는 겁니다. 그날 퇴근길에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서 있는데 누가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최민준 씨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완전히 같을 순 없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해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렸죠. 2달 뒤 갑자기 맹장염으로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119 구급차가 왔지만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최민준 씨가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서명을 해줬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날 아침 병실에 그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들한테 전화 받았어. 고아라고 들었네? 처음엔 좀 놀랐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나도 좋아. 편견 같은 거 없으니 걱정 말아요. 혼자 아프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더구나. 엄마 손길이 그리울 텐데 68. 친정어머니 같은 미소에 검버섯이 핀손으로 죽을 떠먹여 주셨어요. 사흘 동안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민준 씨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손수몸도 닦아주셨어요. 사인실 병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이 친엄마인 줄 알았다면서 남자친구 엄마가 저렇게까지 잘해주는 걸 보니 복받았다며 부러워했어요. 퇴원하는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 되실 분은 눈물을 꾹 참으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이제 내가 네 엄마다. 걱정 마. 최민준 씨의 프로포즈는 제 생일날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요란하게 한 게 아니라 조용한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죠. 작은 돌멩이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위에 박서연, 평생 행복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 씨 혼자 힘들게 살아온 거 알아. 앞으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망설여졌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제가 괜히 욕심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든든하게 사위를 지원해줄 친정이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성실하게 집 한 채 산 게 전부예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최민준 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서연 씨 집은 서연 씨 거지. 난 그냥 당신을 사랑해. 장인, 장모덕 볼 생각으로 결혼할 만큼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가진 건 하나도 필요 없어. 결혼을 앞두고 그의 어머니는 매주 반찬을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떤 날은 같이 김치를 담그자며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날은 제 옷장을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서연이 예쁘게 입어야지 하셨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런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었어요. 예단이나 혼수도 다 필요 없다고 하셨죠. 제 생일엔 케이크랑 미역국을 직접 끓여주시고 작은 손거울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내 것이란다. 우리 집안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받는 거거든. 아,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주고 힘들 때마다 우리 딸 불러주던 그분들이 이럴 줄이야. 제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처음으로 제게도 가족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난생 처음 가족이라는 단어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처럼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살다가 외롭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내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자. 최민준 씨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랑 AI 스타트업을 하겠다면서 백수가 됐죠. 시어머니는 혼자 살기 싫다면서 살던 집을 잽싸게 정리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제 집에서 그렇게 세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제 아파트에 자기들 짐을 풀고 제가 차린 밥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는 저더러 며느리가 할 일을 하라고 했죠. 집에서 거의 식모처럼 일하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세상에 남자가 기죽으면 안 되는 거야. 결혼했으니까 집은 당연히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야지 누가 고아 여자 명의로 집을 그냥 둬. 시어머니의 그 검버섯 핀 손이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움켜쥐었어요. 남편이란 작자는 엄마 그만해요 라고 말하는 신용만 하다가 옆으로 돌아 누워 핸드폰만 멀뚱멀뚱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사는 법이야. 너 같은 건 우리가 거둬주지 않았으면 평생 고아원이나 전전했을 게 뻔한데 어디서 가짜는 자존심을 부려. 이런 끔찍한 말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어요.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꾹 참았어요. 내가 뭘 실수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회사를 잠깐 쉬게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심해졌죠. 아니, 임신했다고 아주 그냥 누워만 있어. 내가 벌던 월급은 그럼 누가 벌어. 아들이 제대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집이라도 넘기든가. 그날도 식탁에 앉아 겨우 밥을 넘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죠. 자기야, 진명에 좀 나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내가 투자자들 만나려면 그래도 가진 자산이 좀 있어야 모양새가 살잖아. 라면서 잔뜩 인상을 쓰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벽에 쾅하고 찍어버렸어요. 인연이 말 안 들어 우리 아들 앞길 막을 거야. 그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어요.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몸 좀 추스르다가 다시 회사 나가. 돈이 들어와야 이 집이라도 유지하지. 그런데 몸이 도저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유산 후에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밤마다 아이를 잃는 악몽에 시달렸죠. 시어머니는 정신 좀 차려 이러다 우리 아들 인생까지 다 망치겠어 라며 저를 매일같이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출근을 해도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잦아지자 팀장은 고아 출신은 역시 믿을 수가 없다니까라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고 최민준 씨는 더 이상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매일 울면서 출근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권고받았죠. 뭐?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은 당신이 못났으니까 그런 거지라며 위로 한마디 없었고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채이고 벽에 머리를 밝히는 일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잽싸게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고 멍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외출도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저를 감시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다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했죠. 심지어 어렵게 신고해도 아이고, 부부싸움에는 저희가 끼어들 수가 없어서요 라며 그냥 돌아가기 일쑤였어요. 유일한 위안은 옆집에 사는 미혼모 임지연 씨였어요. 자폐증이 있는 6살 아들 하준이를 혼자 꿋꿋하게 키우는 정말 당찬 여성이었.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맨발로 복도에 쫓겨났을 때 지연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수면 양말이랑 따뜻한 녹차를 건네주면서 위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서연 씨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와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왔어요. 진명에 안 바꿔주면 오늘 너 죽여버린다. 시퍼런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더군요. 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겨우 기회를 봐서 현관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옆집 지연 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너, 그 자리 그대로 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계단을 타고 정말 맨발로 뛰어내려갔죠. 한겨울 시멘트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파트 옆,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어요.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 깊은 밤중에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편의점에 가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한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경찰을 불러도 어차피 가정 문제라며 돌아가던 그들이었는데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보육원에서 늘 혼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던 그때처럼 또다시 혼자라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고아였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마치 그 옛날 보육원 아이들에게 맞고 화장실에 숨어 엉엉 울던 어린 내 모습 같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외롭고 서럽기만 한 이 마음. 아이고, 이 세상에 내 몫은 겨우 이런 것뿐인가 싶었어요. 엉엉! 소리내어 울고만 싶었습니다. 고아니까, 혼자니까, 아무도 내 딱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순간, 이럴 때 옆집 지연 씨라도 있었으면 잠깐이라도 그 집에 숨어서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만 간절했어요. 그 집은 제게 유일한 피난처였고 동갑이었지만 지연 씨는 정말 든든한 친정언니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지연 씨를 부르며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지연 씨를 부르며 울다니 저도 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작년 겨울 임지연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처음 지연 씨를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엄동설안에 쫓겨나 복도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였죠. 시어머니의 집안의 기가 살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머리채가 잡히고 남편의 침묵 속에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한밤중에 양말도 없이 맨발로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죠.
괜찮으세요? 바로 옆집 1502호에서 나온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임지연 씨였죠? 저랑 동갑이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지적인 인상. 그리고 언제나 당당한 걸음걸이가 참 인상적인 여자였어요. 컴퓨터 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라고 했죠. 일단 들어오세요. 그러다 감기 걸려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지현 씨는 제 발을 보더니 포근한 수면 양말을 꺼내왔어요. 하늘색 바탕에 토끼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안에는 부드러운 양털이 달린 그런 양말이었죠. 이거 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날 처음으로 제 말문이 터졌어요. 고아원 이야기. 상고 졸업 후에 격리로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산 이 집 이야기. 그리고 결혼 이후에 겪고 있는 이 악몽 같은 나날들까지. 전부 다요. 지연 씨네 거실에는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장이랑 프로그래밍 대회 우승 트로피가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사진도요. 이마준. 6살짜리 자폐아이였죠. 지연 씨는 자기 이야기도 담담하게 해주었어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하준이를 고아원에 맡기자고 했을 때 그 순간 결심했죠. 아이 데리고 바로 이혼했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연 씨 아들 하준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자폐증이 있었지만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거든요. 책 한 페이지를 보여주면 거기에 있는 모든 글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웠어요. 마트에 가서 과일 가격표를 보면 일주일이 지나도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그 가격을 정확하게 기억했죠. 유치원 끝나면 매일 아파트 옆마트에 가요. 제가 직장에서 퇴근할 때까지 유치원 선생님이 잠깐 봐주시다가 제가 데리러 가죠. 마트에서 물건들을 관찰하는 게 하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과예요. 특히 새로운 전단지나 광고 포스터 같은 게 붙으면 그걸 읽고 또 읽고 마치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다 기억해요. 그날 밤 지현 씨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제가 쫓겨나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직접 내린 녹차를 건네며 그녀가 말했어요. 서현 씨는 고아원 출신이라서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이렇게 번듯한 집도 샀잖아요. 서현 씨는 스스로 충분히 잘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현 씨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 이후로도 자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출했을 때면 몰래 지연 씨 집으로 숨어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놀아주기도 했고요. 한 번은 하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울음이 빵 터졌어요.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나도 이런 예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지연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서연 씨, 다 잘 될 거예요. 서연 씨 같은 엄마라면 아이가 분명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세게 밀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아이를 잃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지연 씨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하준이를 보면 제가 잃은 아이가 자꾸만 생각나서 차마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지연 씨가 몇 번이나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걱정돼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마 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나 봐요. 한 번은 문틈으로 작은 쪽지를 밀어 넣었더라고요. 힘들면 언제든 초인종 누르세요. 따뜻한 녹차.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쪽지를 베개 밑에 고이 넣어두고 자면서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석 달 만에 다시 지연 씨를 만났어요. 편의점 앞에서였죠. 퇴근길에 하준이 손을 잡고 걸어오던 지연 씨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저를 보자마자 지연 씨는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서연 씨 어디 아픈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쪽지는 봤어요. 매일 기다렸는데.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끄덕였죠. 지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가 아이를 잃었다는 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동네방네 자랑처럼 떠들고 다녀서 알았어요.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위로하면 더 아플까봐?
고마워요. 지연 씨. 걱정 끼칠까봐 연락도 못했어요. 우린 서로의 손을 꼭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안다는 듯이 눈을 끔벅끔벅하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하준이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외쳤죠. 서연 아줌마다 오랜만이에요. 토끼 양말 아줌마. 저는 눈물을 슬쩍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준이가 편의점 입구에 붙어있는 여러 장의 전단지들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새로운 전단지가 생겼어요.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유지석. 아니 이마주는 여전히 편의점 입구에 붙은 전단지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외우고 있었죠. 지연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하준이는 매일 이 편의점에 와서 모든 전단지랑 포스터 내용을 다 외워요. 새로운 게 생기면 바로 알아차리죠. 마치 사진처럼 기억하니까요. 이거 지난주에 없었는데 하준이가 새로운 전단지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지연 씨가 흐뭇하게 웃으며 설명했죠. 우리 하준이는 매일 이 편의점에 와서 모든 전단지랑 포스터를 다 외운다니까요. 새로운 게 생기면 바로 알아차려요. 사진처럼 찰칵 하고 기억하거든요. 하준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무심코 하준아? 오늘 편의점 복숭아 얼마였지? 라고 물었더니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하더군요. 800원이었어요. 근데 내일은 900원으로 세일해요. 전단지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정말 정확했어요. 다음 날, 딱 그 가격으로 세일을 했죠. 지연 씨는 아이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자폐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하준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저는 그걸 잘 키워주고 싶어요. 지연 씨는 하준이가 편의점에서 보고 외운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노트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마준의 관찰일기라고 쓰인 낡은 노트였죠. 거기엔 하준이가 기억한 모든 물건의 이름과 가격, 포스터와 전단지 내용이 지연 씨의 단정한 글씨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말하면 엄마가 옆에서 받아 적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면 하준이의 관찰력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냥 이상한 습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능력이 되는 거죠. 지연 씨를 보면서 저도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그녀처럼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믿게 됐죠. 그래서 아주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맞설 용기를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화가 나 있었죠. 제가 방에 숨어 있는데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남편 손에는 시퍼런 부엌칼이 들려 있었어요. 명예 안 바꿔주면 진짜 죽여버린다. 내일 당장 구청 가서 서류 써 공포에 질려 현관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옆집 지연 씨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었나 봐요. 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뛰쳐나왔어요. 편의점. 그래. 그곳에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맨발에서는 이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제 간절한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정말 눈앞에 딱 지연 씨와 하준이가 있었어요. 늦은 밤 편의점 마감 세일을 구경하러 가자고 하준이가 또 졸랐던 모양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지연 씨를 발견하자마자 외쳤죠. 지연 씨 살려주세요. 제발. 그때 하준이가 저를 가리키며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전단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준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조용한 편의점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어요.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맨발로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여자. 그게 바로 저였죠. 지연 씨가 깜짝 놀라서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서연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몰골로 어딜 가려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준이가 편의점 입구 쪽 게시판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켰어요. 전단지 저 아줌마 털모자 쓴 아기 사진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저기, 저 전단지요. 게시판 한쪽에 붙어 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도 편의점에 올 때마다 언제나 봤던 게시판이었죠. 하지만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그 게시판엔 정말로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하준이가 총총 뛰어가 손가락으로 콕 짚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글씨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아, 당시 생후 3개월.
보육권에 맡겨짐. 현재 나이 33세 추정. AI 기술로 복원한 추정 성인 모습. 전단지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왼쪽에는 연한 분홍색 털모자를 쓴 아기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는 AI로 복원했다는 성인 여성의 모습. 그 추정 사진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콧날 모양, 눈매, 심지어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까지. 복원 기술이 정말 놀랍도록 발전했구나 싶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얼굴이 바로 제 얼굴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단에는 이 여성을 아시는 분은 꼭 연락 바랍니다. 지상테크 대표이사 지강혁이라고 적혀 있었고 커다란 글씨로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상테크라니 TV에서도 자주 봤던 유명한 IT 대기업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때였어요. 편의점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저기 있네. 전연잡아 남편이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지연 씨가 재빨리 제 앞을 막아섰어요. 편의점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모여들었죠.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며느리예요. 정신이 좀 이상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글쎄 도망쳤지 뭐예요? 남편도 덩달아 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 아내인데 정신질환이 좀 있어서요. 제가 잘 데리고 가겠습니다. 순간 지연 씨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했어요. 잠깐만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분을 함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아니, 저 여자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고아원 출신이라. 원래 정신이 좀 불안정해서 그래. 우리가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지연 씨는 이미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112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전단지에 적힌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금 실종자 찾는다는 전단지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여기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편의점 매니저가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왔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건으로 제 발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저를 억지로 데려가려 했지만 이미 편의점 직원들이 출구를 단단히 막고 있었어요. 저 전단지에 있는 사람 맞지? 엄마, 하준이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지연 씨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우리 하준이가 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해냈네. 엄마 아들, 정말 짱이야.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손으로 엄지척을 해주는 그런 다정한 엄마 지연 씨였어요. 저는 다정한 모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면서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풀렸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나 봐요.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 저를 강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괜찮으십니까? 의사를 부를까요? 일시적인 긴장 풀림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어요. 이거 완전 납치야. 우리 며느리를 함부로 데려가면 어떡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차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세단이었어요. 뒷좌석은 부드러운 가죽 시트였고 의자의 온도는 적당히 따뜻했죠. 차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앞 좌석에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까 편의점에서 저를 잡아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부터 가실래요? 아니면 바로 회장님께 모셔다 드릴까요? 회장님,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지연 씨는요? 임지연 씨는 다른 차로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은 두 분 다 안전하십니다. 차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서울 강남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남대교가 보였죠.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정적 속에서 오직 질문만이 떠올랐어요.
그 전단지. 왜 제 얼굴이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진 속 아기는 대체 누구죠? 젊은 남자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회장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던 따님이십니다. 윤수아 씨. 깜짝 놀랐어요. 수아요. 제 이름은 박서연인데요. 원래 이름은 윤수아였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아마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일 겁니다. 차가 부드럽게 멈췄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고층 빌딩 앞이었어요. 지상테크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IT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였죠. 도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통유리로 된 넓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기실에서 젊은 비서가 회장에게 조용히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씨일지도 모르는 분을 찾았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초조하게 서 있었죠. 지강혁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었어요. 예순이 넘어 보이는 백발이 섞인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것 같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지난 수십 번 동안 오보가 있었으니까요. 비서가 다시 한번 회장님을 향해 주의를 주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발 뒤로 살짝 물러서더니 애써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남자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제 뺨을 살짝 만지려다. 이내 멈췄습니다. 하르르 떨리는 손이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지강혁이라고 한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지? 그리고 네, 아버지란다. 정말 내 엄마를 너무나도 많이 닮았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고아인 제게 어떻게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예요? 30년도 더 지났는데 지강혁 회장은 탁자 옆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을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있을까? 그가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청순한 느낌의 20대 여성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누구신데요? 옷차림만 다르지? 제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저와 꼭 닮아 있었어요. 윤수정이라고. 너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 들렸어요. 지강혁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보육원에 있을 때 함께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도 있었니? 아주 특별한 물건 같은 거. 털모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원장님이 제게 유일하게 남겨진 유품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고 연한 분홍색. 지강혁 회장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천천히 열자.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털모자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분홍색. 제가 기억하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털모자 그대로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줄조차 몰랐단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임종 직전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 회장은 털모자를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쌍둥이 모자였어. 내 어머니가 같은 털실로 똑같이 두 개를 떴다고 하더구나. 하나는 너와 함께 보육원에 남겨졌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어머니가 가져왔던 거야. 내 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기를 맡겼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내 앞날을 생각해서 널 버리기로 한 거란다. 우리 어머니는 널 보육원 입구에 버리고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기 베넷저고리 안에 있던 내 사진과 이 모자 하나를 들고 와버렸다고 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차분히 다 들려줄게.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모니터에 편의점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맨발로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하준이가 전단지를 가리키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DNA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해봐야겠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리킨 전단지는 내가 최첨단 AI 얼굴 복원 기술로 직접 만든 거란다. 과거 내 아기 사진을 바탕으로 내 엄마와 아빠의 사진 데이터를 종합해서 아기의 현재 모습을 추정한 거지. 지강혁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DNA 검사 동의서다. 네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하고 싶구나.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네가 그동안 겪었을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싶다. 회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설모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서류를 천천히 받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제가 당신의 딸 윤수아일까요? 지강혁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지강혁 회장이 마련해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어요. 지연 씨와 하준이도 바로 옆 다른 방에 함께 묵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CCTV에 모든 것이 똑똑히 찍혔으니까요. 사흘 뒤 지상테크 빌딩 60층 회장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강혁 회장 앞에는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긴장됐어요. 이 순간 저의 기구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99%, 100%. 일치한다. 너는 내 딸이 맞다. 갑자기 울음이 왈칵 터져 나왔어요. 평생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가 지금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목이라는 사람이 딸의 실종을 세상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을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내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지강혁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1980년대의 빛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지강혁, 경기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앳된 모습, 카이스트 대학교정에서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회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충북 청주에 사는 동갑내기 여학생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지. 아주 문학을 사랑하는 소녀였어. 윤수정이라고. 사진첩에는 수줍은 미소를 살짝 짓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었죠. 우리는 1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았어. 서로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이. 워덴?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 나는 프로그래밍과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수정이는 문학과 시를 정말 좋아했지. 이렇게나 전혀 달랐지만 편지로 이어지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어. 지강혁 회장은 연한 파란색 편지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잉크로 쓰인 예쁜 글씨체가 보였어요. 이게 수정이가 처음으로 내게 보낸 편지야. 여기 이렇게 쓰여 있었지? 너는 꼭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사람 같아. 그 말이 어린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 회장은 사진첩을 몇 장 더 넘겼습니다. 시간은 1991년으로 훌쩍 건너뛰었어요. 대학원생이 되고 그때 한창 유행하던 천리안이라는 PC통신을 시작했을 때 기적처럼 수정이를 다시 찾았어. 이미 서울로 올라와 있더구나. 우리는 PC통신으로 거의 매일같이 채팅을 했고 마침내 1992년 여름 명동에서 처음으로 만났어. 회장의 눈가에 그때의 기억이 아련하게 어리는 듯 했습니다. 명동의 아주 작은 카페였지. 창밖엔 보슬보슬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고 수정이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몹시 수줍어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지. 우리는 그날 하루를 꿈처럼 함께 보냈고 그리고 네가 생겼단다. 회장은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 뒤로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내가 군대에 가야 했거든. 수정이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 전화번호도 몰랐고 PC통신으로도 더 이상 채팅방에 들어오질 않았어. 그 시절엔 지금처럼 서로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거든. 제대하고 나서도 수소문에서 수정이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하더군. 그때는 정말 몰랐어. 수정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맺혔어요. 그 사이에 내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수정이가 찾아왔었대. 내가 군대에 가 있는 사이에 만삭의 몸으로. 하지만 어머니는 내 앞길을 먼저 걱정했. 내가 제대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거든. 하나뿐인 아들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아이를 당장 지우라고 돈을 쥐어주고 수정이를 냉정하게 돌려보냈다고 하더구나. 눈물이 기어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깊게 팬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정이는 아이를 혼자 낳았어. 1993년이었지. 하지만 그 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대. 위암말기였다고 하더구나. 길어야 한두 달 더 살 수 있다고. 치료비도 없고 몸을 가눌 힘조차 없어지자 마지막 선택으로 우리 어머니를 다시 찾아온 거야. 회장은 아주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얇은 종이였어요. 이건 수정이가 우리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쓴 글이란다. 아이의 이름은 수아예요. 제 이름 수정이의 수에 사랑한다는 의미의 아를 붙였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 아이만이라도 제발 살게 해주세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었다니. 수정이는 아이를 우리 어머니에게 맡겼어.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한 장과 손수 뜬 털모자 2개와 함께. 하지만 어머니는 나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직 아들 앞날만 생각했던 그런 이기적인 어른이었지. 내 엄마가 간절히 맡긴 그 아이를 차가운 보육원 앞에 그냥 두고 왔다고 하더구나. 회장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끔찍한 비밀을 30년 넘게 혼자 간직했어. 나는 그동안 아이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고 수정이가 어떻게 됐는지조차 까맣게 몰랐지. 내 인생은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으니까 실리콘밸리에서 AI 기술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회사를 세우고 결국 성공했지. 하지만 결혼도 실패했고 자식도 없었어. 회장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작년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어. 임종을 바로 앞두고 어머니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내게 털어놓았지. 사실 내게 딸이 있다. 윤수정의 아이다. 내가 보육원에 맡겼다.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30년 동안 장롱 깊숙이 보관해온 뭔가를 내게 건네주셨지.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털모자 하나와 빛바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면서 나도 모르게 들고 온 털모자 한 짝과 사진, 그리고 편지다. 내가 그때 무슨 정신에 이걸 챙겼을꼬. 나도 내가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줄은 똑똑히 알았던 게지.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내 결혼도 실패하게 만들고 자식도 없이 이 나이까지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을 보니 다 내 죄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장도 그저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날부터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너를 찾기 시작했어. 전국의 모든 보육원 기록을 다 뒤지고 내가 가진 모든 AI 얼굴 복원 기술을 총동원해서 내 아기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예측했지. 전국 방방곡곡에 전단지를 뿌리고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도 만들었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광고 제휴를 맺은 모든 대형마트와 편의점까지 전단지를 다 뿌렸지. 그리고 마침내 이마준이라는 그 특별한 아이의 눈에 네가 들어온 거야. 회장은 저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수아야.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우리 딸아, 내 엄마는 널 너무나도 사랑했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너 하나만을 생각했단다. 그 작은 털모자에 담긴 내 엄마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니 회장은 주름진 손수건으로 눈물을 황급히 훔치며 계속했습니다. 이 아비는 수십 년 동안 내게 딸이 있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네. 만약 알았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서 나섰을 거야. 우리 딸이 그 차가운 고아원에서 혼자 자라고 그런 끔찍한 시간을 외롭게 견뎌야 했다니.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러더니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어요. 널 버린 게 아니란다. 절대로.
내 엄마는 널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 이 못난 아비는 그걸 몰랐을 뿐이야. 이제라도 이 아비를 우리 딸로, 아니, 우리 딸이 이 아비를 용서해주겠니? 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 너머로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네, 아버지. 그리고 지강혁 회장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그저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요란하게 벌컥 열렸습니다. 박서연, 네가 감히 어디서 이런 수작을 부려? 문간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어요. 악몽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얼굴들이 현실에 나타났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시어머니의 그 검버섯 낀 손이 제 손목을 잡으려고 사납게 뻗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멀쩡한 남의 며느리를 데려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우리 며느리 당장 내놔. 남편 최민준도 덩달아거 들었어요.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신 차리고 어서 집에 가자. 이 사람들 말 절대 들으면 안 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로 저를 협박하고 맨발로 도망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이 기적 같은 순간에 나타나다니요.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지강혁 회장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했어요. 책상 위 버튼 하나를 가볍게 눌렀더니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옆 회의실로 정중히 안내해드리게 내 딸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아주 좋은 기회를 드려야지. 시어머니가 빽 소리쳤습니다. 뭐 딸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여자는 우리 며느리고 저기 저 고아원 출신이라고 정신 이상자라니까. 지강혁 회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호원, 이분들 잘 모시고 가게. 아주 부드럽. 알았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질질 끌려 회의실로 사라지는 동안 아버지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겪었던 모든 일을 내게 다 알려주겠니? 모든 걸 말이다. 이제 아무도 널 함부로 해치지 못해. 눈물을 황급히 닦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보육원에서의 실어증, 상고 졸업 후 10년 넘게 밤낮 없이 야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어렵게 산 32평짜리 내 아파트. 그리고 결혼 후부터 시작된 그 지옥 같았던 나날들.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던 억울한 일. 임지연 씨와의 소중한 만남. 그리고 맨발로 처절하게 도망쳤던 바로 그날 밤까지. 모든 것을요. 아버지의 얼굴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모두 끝나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함께 가자. 회의실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부 다 알아서 해결할게. 회의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 대형 TV 화면에는 편의점 CCTV 영상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맨발로 피를 흘리며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물 100이라고들 하잖아요. 저희도 좀 이해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서연이가 정신이 좀 불안정해서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 딸이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두 분께서 이렇게 잘 돌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안도의 미소를 슬며시 지었어요. 역시 대기업 회장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시네요. 이렇게 이해심이 넓으시고 시어머니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을 슥 올려놓았어요. 두 분의 그 헌신에 제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적절한 보상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사실 AI 사업 투자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거 참 흥미롭네요.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편히 머무실 호텔은 제가 특별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 딸은 당분간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까지 극진히 대접해 주시다니
정말 딸 삼고 싶었는데 진짜 딸이 됐네. 그려. 그들이 거만하게 떠난 후 아버지는 비서를 즉시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자료를 철저히 모아서 일주일 안에 완벽한 증거를 준비하도록 해. 일주일 후 같은 회의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묵직한 검은색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제 특별팀이 모은 모든 자료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박서연. 아니, 내 딸 윤수아가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진료 기록. 이건 직장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 이건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서. 그리고 이건 임지연 씨가 혹시 몰라 녹음해 두었던 음성 파일과 CCTV 영상 자료들이고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 서연이 명의의 아파트를 파렴치하게 가로채려 했던 모든 증거들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기다 최민준 씨, 당신이 순진한 투자자들을 속여 무려 3억 원을 가로챈 AI 스타트업 사기 사건 증거도 여기 다 있네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AI 기술로 제 딸을 기적적으로 찾았는데 당신은 있지도 않은 가짜 AI 사업으로 추악한 사기를 쳤다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서연이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단지 표현 방법이 좀 서툴렀을 뿐이에요. 회장님, 제발 저희 딱한 사정 좀 봐주셔서 우리끼리 좋게 해결해요. 네,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지상테크 회장이 33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라이브 방송이 막 준비 중이었어요. 방금 전 여러분과의 이 유쾌한 대화도 전부 다 깨끗하게 녹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내일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겁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할 말이. 아버지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말했어요. 이제는 내 딸이 말할 차례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지연 씨와 아들 하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증거 정리. 방금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지연 씨는 제게 살짝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연 씨, 제가 혹시 몰라서 저희 집 문 앞에 방범용으로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를 설치해 놨었거든요. 거기에 이분들 만행이 아주 생생하게 다 찍힌 동영상들이 잔뜩 있어요. 이분들? 이제 딱 걸렸네요. 뭐? 어린 하준이가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서연이 아줌마 머리채 잡고 벽에 쾅 하고 박았어요. 지난달 화요일 저녁 7시 23분이었어요. 저희 집 벽에서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준이의 그 특별한 기억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연 씨가 쐐기를 박듯 말했어요. 우리 하준이는 날짜, 시간, 소리, 심지어 말투까지 아주 정확하게 다 기억해요. 꼼꼼하게 기록해둔 노트가 있으니 법정에서도 증거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죠.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준 씨, 그리고 황 여사님, 이제 두 분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뒤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 둘째, 그 사과조차 끝까지 거부한다면 상상 이상의 더 큰 망신과 함께 가중처벌을 받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회장님 다 제 잘못이에요. 아, 아들아 너도 어서 무릎 꿇어 이러다 우리 다 같이 감옥 가게 생겼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나 반성 대신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와 SNS는 지상테크 지강혁 회장 33년 만에 잃어버린 친딸과 극적 상봉이라는 감동적인 소식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시댁 폭력에 맨발로 도망친 고아며느리, 알고 보니
IT 재벌 외동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란히 실렸죠. 서초동 법원 앞 시어머니와 남편이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황영숙 씨 며느리가 재벌 딸인 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학대했을 겁니까? 최민준 씨 아내의 명의로 된 집을 빼앗으려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번 사기 혐의로 총 몇 년형을 구형받을 것 같습니까?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징역 3년, 남편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기, 협박, 강요, 공갈 등 수많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 거예요. 법원 밖에서 아버지가 저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힘주어 꼭 잡았어요. 잘했다. 우리 수아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저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그날 밤, 지연 씨와 하준이를 집으로 초대해 다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준이는 예전 그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제 이 전단지는 더 이상 필요 없겠네요. 사람을 다 찾았으니까 지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들 덕분에 서연이 친구 인생이 이렇게나 다 바뀌었네.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 씨, 혹시 괜찮다면 우리 회사 AI 개발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같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지연 씨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래졌습니다. 네, 정말이요. 제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 하준이의 그 특별한 재능도 그냥 썩히긴 너무나 아깝고요. 마침 우리 회사에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준이가 좋아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며 저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고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대학교 캠퍼스. 벚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예쁜 길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국문과 1학년생이었죠. 조금은 늦깎이 새내기였지만요. 선배님 잠시만요. 뒤에서 저를 다급하게 불러 세우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앳된 20살 학생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신입생 환영회 준비위원회 학생들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저녁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들을 위해 짧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선배님이라니. 그들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제가 선배라니.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참 기분 좋은 호칭이었습니다. 같은 학년이었지만 아이들은 저를 인생 선배라며 늘 선배님, 선배님하고 깍듯하게 불렀어요. 무슨 이야기요? 선배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요. 저희 뉴스에서 다 봤어요. 손사래를 쳤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결국 웃으며 수락했죠.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경쾌하게 울렸어요. 지연이었어요. 수아야 대박 완전 좋은 소식 있어. 우리 하준이가 이번에 특별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했어. 아무래도 너희 아버님 도움이 컸던 것 같아 친구야. 제 소중한 친구 지연이는 이제 지상테크 AI 개발팀의 핵심 본부장이 되었어요. 억대 연봉은 물론이고 전용 비서와 운전기사까지 있는 그야말로 당당하고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었죠. 자폐증이 있던 하준이는 지상테크의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서 매일매일 놀라운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연아. 그건 우리 조카 하준이가 워낙 특별하니까 그런 거지. 내 인생을 구해준 우리 은희님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시집은 언제가.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지난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있니? 아주 특별한 날이라서 말이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알려준 바로 그날이었죠. 네, 아버지. 당연히 가야죠. 이따 저녁에 뵐게요.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연이와 하준이도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예쁜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어머니 생일이다. 아버지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된 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 지연이가 하준이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네요. 그렇죠. 하준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이가 정성껏 그린 그림에는 네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지현이, 그리고 하준이, 그리고 저 멀리 하늘에는 하얀 천사 날개를 단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를 보며 잔잔히 미소 짓고 있었죠. 혹시 제 어머니였을까요? 어머, 너무 예쁘다. 하준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름이 있었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피로 맺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도 있지?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우리 가족이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한강 근처에서 잠시 차를 세웠어요. 아버지와 함께 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이 밤하늘을 가득 수놓으며 흩날리는 그런 봄날.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저의 가장 소중한 두 가지 보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지연이가 선물해준 따뜻한 수면 양말과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낡은 털모자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름답게 잇는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들이었죠. 노트를 펼쳐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윤수아입니다. 한때는 잊혀졌지만 그러나 결코 버려지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진짜 이야기를 씁니다. 세상 누군가에게 완전히 잊혔다고 처절하게 느껴졌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요. 그렇게 저의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를 힘차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처절하게 도망치던 그날 밤의 깊은 절망에서 이제는 눈부신 봄빛이 가득한 희망찬 나날들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또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특별히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즐거운 운동도 잊지 마세요.